6명의 자매 중 막내였던 나는 언니들의 순서를 넘어서 결혼을 선택했다. 수녀가 된 언니, 사라졌던 언니, 그리고 엄마. 우리가 함께 써내려간 이야기. 6공주와 관 쓴 딸. 지금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공방입니다. 7번째 바람. 어머니는 매번 같은 꿈을 꾸셨다. 눈이 시리게 푸른 언덕 위에서 하나둘씩 뛰어내려오는 아이들. 5명은 분명히 그녀의 딸들이었지만 마지막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언덕 너머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땅을 차는 힘찬 발소리. 이번엔 틀려야 해, 제발, 이번엔. 어머니는 막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신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들뜬 마음으로 점쟁이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는 배를 몇 번 두드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볼 것 없이 아들이여. 그것도 사주가 끝내주는 관을 쓴 아들이구먼. 어머니는 기도하듯 속삭이며 배를 어루만졌다. 내 관을 쓴 아이야. 내가 우리 집의 운명을 바꿔주는구나. 그리고 그날 아들의 이름까지 지었다. 지훈. 지혜롭고 운명적인 아이. 그러나 10개월 뒤 분만실에서 들려온 건 묵직한 탄식이었다. 따님입니다. 어머니는 울부짖었고 아버지는 등을 맞았다. 그렇게 지훈이 아닌 지훈이가 태어났다. 이름을 바꾸지 못한 채 운명을 끌어안고 관을 쓴 딸, 막내딸,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혜택을 입었다. 누구보다 큰 울음, 누구보다 심한 태동. 온 집안이 이번엔 틀리다는 기대에 사로잡혀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딸이었다. 그것도 6번째. 그럼에도 이상하게도 나는 잘 풀렸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내 수상 경력은 끊이지 않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셋째 언니마저도 질투할 정도였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사주는 거짓말 안 해. 얜 진짜 관을 쓴 딸일지도 몰라. 그 말을 입증하듯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누구보다 대담하게 삶을 선택했다. 대학 2학년. 언니들이 줄줄이 홍기에 접어들었고 나는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사랑은 불도저처럼 밀려왔고 나는 고민 없이 언니들의 줄을 넘어섰다. 하지만 5째 언니, 유일하게 나의 결혼을 격렬히 반대한 사람이었다. 5째 언니, 유나 언니는 항상 말수가 적었다. 수학 문제처럼 정확했고 피아노 건반처럼 단정했다. 언니의 삶은 늘 올바름 그 자체였다. 그 언니가 내 결혼 소식을 들은 그날 다정했던 눈빛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무릎 위에 놓였던 찻잔이 덜컥 책상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뭐라고?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빛은 매섭게 흔들렸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언니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숨을 죽였다. 엄마는 침착한 척 찻잔을 들어 올렸고 아빠는 하던 신문을 내려놓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언니에게 물었다. 왜? 나만 안 돼? 언니들은 다 괜찮았잖아. 유나 언니의 눈가에 스치는 무언가. 아픔인지 분노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감정. 너무 어려. 아직 몰라. 사랑이 뭔지 결혼이 뭔지 내가 겪을 고생. 내가 다 안다. 겪었다고? 나는 문득 이상한 말을 뱉었다. 언니 사랑했었어? 그 말에 언니는 돌아서며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 며칠간 나는 유나 언니를 설득하려 애썼다. 울며 매달리기도 했고 편지도 써봤다. 그러나 언니는 단 한마디만 반복했다. 넌 아직 몰라.
그래선 안 돼. 결국 부모님과 나머지 언니들은 유나 언니를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집에서 떨어뜨려 놓았다. 그 사이 결혼식이 준비되었고 나는 학교 축제에서 소박한 혼례를 올렸다. 하지만 그날 밤 축복받은 자리에서 나는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마치 축하해 줄 사람이 하나 비어 있는 느낌. 여행 다녀와라, 유나야. 마음도 좀 식히고. 엄마는 부드러운 말투로 유나 언니의 손등을 감쌌다. 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엔 수능이 아니라 체념이 서려 있었다. 비행기표가 아닌 망각이라는 티켓을 쥔 채 유나 언니는 그렇게 떠났다. 3년 전 유나는 남몰래 연애를 했었다. 같은 대학, 같은 동아리. 이름은 승재. 그는 따뜻하고도 지적인 사람이었고 유나는 그와 함께할 미래를 은밀하게 꿈꿨다. 그러나 막내였던 그녀에게도 결혼의 순서라는 벽은 존재했다. 언니들 먼저 보내야지. 넌 기다려야지. 엄마의 말은 따뜻했지만 날카로웠다. 유나는 묵묵히 기다렸고 승재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언제가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게 괴로워. 유나는 말없이 웃었다. 그 말은 곧 이별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떠났고 유나는 혼자 남았다.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엔 차례를 기다리다가 사랑을 잃었다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그래서였다. 막내가 언니들을 추월하려 할 때 유나는 차마 그것을 축복할 수 없었다. 나는 왜 그때 나 자신을 선택하지 못했을까? 그녀의 침묵 속에는 단순한 반대가 아닌 지나간 자신에게의 분노, 그리고 막내를 향한 부러움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여행지 바닷가에서 유나는 낡은 스웨터를 입고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다 바닷가 근처 작은 성당 앞에서 멈춰섰다. 그곳에서 우연히 들려온 성가대의 노래.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전 묻어둔 소원이 조용히 떠올랐다. 나는 왜 늘 순서를 지키느라 내 인생을 밀었을까?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신을 따를 수 있을까? 그날 밤 유나는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썼다. 나는 떠나기로 했다. 다시는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캠퍼스에는 축제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막걸리 장터를 열고 있었고 누군가는 길거리 공연으로 환호를 받고 있었다. 그날은 학교 전체가 술에 취해 젊음에 취한 밤이었다. 하지만 그날 가장 특별한 무대는 인문대학 앞 잔디밭에 세워진 작은 무대였다. 하얀 천막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훈이와 준영이의 학교 결혼식. 나는 흰색면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단아하게 머리를 올렸다. 엄마가 손수 달아준 진주 브로치, 언니들의 축복 편지, 그리고 유나 언니의 빈자리.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어딘가 허전했다. 축하해주는 친구들, 교수님, 선후배들 속에 유독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게 마음속에서 계속 걸렸다. 결혼식의 순간, 사회자의 농담과 함께 남편이 된 준영이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어설프게 맹세의 문장을 읊었다. 늘 웃게 해줄게. 늘 믿어줄게. 그리고 늘 같이 싸우자. 웃음이 터졌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단어가 피부에 닿았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아내다. 식이 끝난 뒤 우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 막걸리를 마셨고 치킨을 나눠 먹었다. 그 시끌벅적한 행복 속에서 나는 벤치에 앉아 몰래 편지 하나를 꺼내 들었다. 유나 언니의 편지. 지훈아, 나는 내가 미웠던 게 아니야. 오히려 가장 많이 닮은 내가 부러웠던 것 같아.
나는 끝내 내 사람을 보내야만 했고 그 이후에는 누구도 들이지 못했어. 너는 제발 사랑을 붙잡아줘. 그리고 다치는 걸 겁내지 마. 나는 나의 방식대로 살아보려 해. 언젠가 다시 마주칠 수 있겠지. 그땐 진심으로 내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어. 유나. 나는 축제의 소음 속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다. 그 순간 진짜 결혼이 시작되었다는 걸 느꼈다. 드레스보다 무거운 현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의 책임감.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나는 남편 준영과 함께 친정집을 다시 찾았다. 낮은 돌담을 지나 익숙한 대문을 밀자 나무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며 나를 반겼다. 거실에는 언제나처럼 아버지의 찻잔, 엄마의 자수 놓인 쿠션, 그리고 우리 6자매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집은 달랐다. 엄마는 말없이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엄마가 말했다. 이 집 팔까 한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왜요? 여긴 우리가 다 컸던 곳인데. 엄마는 묵묵히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컸으니까. 방 하나, 기억 하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내 방에 누웠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담장 너머 나무 그림자가 출렁이고 있었지만 방은 이상하리만큼 낯설었다. 내 옷장이었던 곳엔 새로 정리된 이불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누가 썼는지도 모를 쪽지가 놓여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너랑 침대에서 귀신 얘기했던 거 기억나? 넷째 언니의 글씨였다. 나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다. 방마다 하나씩 놓인 작은 쪽지들. 둘째 언니는 창틀에 여기서 첫눈 봤었지? 라고 썼고 셋째 언니는 옷장 안에 숨바꼭질할 때 항상 여기 숨었어. 첫째 언니는 거실벽에 내가 벽에 낙서했다가 엄마한테 혼났던 대키읔키읔 나고 포스트잇을 붙여두었다. 그리고 유나 언니. 다락방 구석 작은 수첩 안에 그녀는 단 한 줄을 남겼다. 여기가 나의 시작과 끝이야. 나는 그 밤 6자매가 남긴 기억을 따라서 집안을 천천히 돌았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그것은 하나하나 작별을 준비하는 마음이었다. 베란다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는 말없이 재떨이를 밀어주었다. 이 집 떠나기 아쉽죠? 아버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아쉬운 건 이 집이 아니라 이 집에서 뛰어다니던 너희들의 발소리야. 나는 그 말에 갑자기 목이 메었다. 이 집은 그저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증거였다는 걸 깨달았다. 신혼집은 작고 따뜻했다. 주방과 거실, 작은 침실 하나. 창문 밖으로는 가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벽지는 햇살이 비출 때마다 희미하게 꽃무늬가 드러났다. 우리 진짜 부부네, 그치? 준영은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어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느꼈다. 현실은 잔잔하지 않았다. 결혼 직후 학점 마무리와 아이 준비, 살림과 아르바이트까지 나의 하루는 쉼없이 굴러갔다. 엄마는 전화로 말했다. 관 쓴 딸이라며? 세상도 알아보겠지. 처음엔 그 말이 응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무언의 부담감이 되었다. 관. 세상을 다스릴 운명의 관. 나는 그 관이 무겁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남편과의 균열. 준영과의 사소한 다툼이 잦아졌다. 그는 졸업 후 곧바로 취업 준비에 들어갔고 나는 아이를 가진 몸으로 알바를 다녀야 했다. 너는 너무 완벽하려고 해. 그 말이 섬광처럼 꽂혔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니까 숨이 막혀.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완벽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단지 5 언니를 제치고 결혼한 막내라는 시선에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나 자신도 이미 그 기대의 틀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아이의 심장 소리. 산부인과 의사는 초음파 기계를 켜며 말했다. 잘 자라고 있어요. 심장 소리 들려드릴게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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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작고 빠른 생명의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내가 누군가의 기대나 사주가 아니라 그저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회의 시작. 어느 봄날 작은 우편함 속에 유난히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보내는 이는 유나수녀. 붓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다. 지훈아, 편지로 내 이름을 쓰는 건 처음이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유나 언니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하고 문장 하나하나엔 시간을 견딘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편지의 내용. 지훈아, 나는 잘 지내. 여기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 기도보다 더 많은 건 침묵이고 가끔은 그 침묵이 내 마음을 말해주더라. 요즘 들어 자꾸 내 생각이 나. 그때 너의 결혼을 반대한 내 말이 내가 날 위한 변명이었던 걸 이제야 알아. 너와 이야기해보고 싶어. 글로 삶으로. 우리가 함께 써볼 수 있다면 좋겠어. 6자매의 이야기. 그 웃긴, 슬프고 소란스러운 시간들. 답장 줄래? 다시 쓰는 자매의 서사.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작은 노트북을 꺼냈다. 커서가 깜빡이는 빈 화면 위에 처음으로 자매 이야기를 써보기 시작했다. 제목 6공주와 관 쓴 딸. 챕터 1. 언니가 5이나 있다는 건. 그렇게 나는 유나 언니와 한 챕터씩 서로 주고받으며 우리만의 자매 연대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글은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잊힌 이야기, 눈물, 웃음, 후회와 고백.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싸우고 또 사랑했던 기억들. 작은 성당, 작은 재회. 2달 뒤 유나 언니가 있는 성당으로 내가 찾아갔다. 성당 입구에서 유나 언니는 검은 수녀복을 입은 채 그 옛날 그 눈빛 그대로 조용히 웃고 있었다.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나 글 쓸 때마다 울었어. 유나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나도. 매 장마다 무너졌다가 다시 세웠어. 우리는 성당 정원 한복판에서 책 대신 서로를 껴안았다. 집을 팔기 전날 밤 엄마는 지훈을 조용히 방으로 불렀다. 책상 위엔 낡고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는 말없이 앉아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너희 낳고 쓴 것들이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려 해. 지우는 숨을 삼키며 일기장을 펼쳤다. 첫 장, 엄마가 아니던 시절. 결혼 첫날 밤 나는 어른이 된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된 건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였다. 엄마의 글씨는 단정했지만 글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첫째는 딸, 둘째도 딸, 셋째, 넷째, 5째까지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나를 문열이라고 불렀다. 나는 웃으며 참고 울면서 기도했다. 이번엔 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 지훈아. 내가 배에서 요동칠 때 나는 이렇게 믿었어. 이번엔 틀려. 이번엔 얘는 달라. 어머니가 되어 사라진 여자.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 나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나는 누구였지? 27의 나는. 글을 쓰고 싶었고 그림도 그렸고 이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름 없는 5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마지막엔 너까지 6.
지우는 그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엄마는 담담히 말했다. 지훈아, 나는 너를 원했단다. 아들이 아니라 너 자체를. 하지만 그 말을 해주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 미안하다. 내관 쓴 딸아. 여자로서, 엄마로서. 일기장 마지막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 나는 집을 떠나려 한다. 한 명의 여자로서 남은 시간을 살아보려 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 누가 되지 마라. 그냥 너 자신으로 살아라. 넷째의 그림자. 유나 언니와 함께 쓰고 있던 자매 연대기 속에서 지우는 문득 넷째 언니 예진에 대한 묘사가 비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다섯째 유나 언니는 말했다. 예진 언니 연락한 지 꽤 됐지? 뭔가 예전부터 달라졌던 것 같아. 막내 지우는 그날 밤 조심스럽게 넷째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시도 무응답. 두 번째 역시. 세 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다. 지훈아? 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느리고 조용했다. 뭔가 잠든 듯 흐릿했다. 나 사실은 한 번 도망쳤었어. 며칠 뒤 지우는 직접 예진 언니의 자취방을 찾아갔다. 서울 외곽 오래된 원룸. 냉장고엔 라면 2개, 책상엔 말라버린 국화 한 송이. 언니, 왜 그동안 연락 안 했어? 다들 걱정했잖아. 예진 언니는 웃었다. 아니, 웃으려 애쓰는 표정이었다. 나 사실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 있었어. 말 안 했지. 말하면 막내까지 앞질렀다고 또 욕먹을까봐. 지우는 숨을 멈췄다. 예진 언니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 마시며 말을 이었다. 근데 그 사람 나랑 결혼 안 하겠대. 이유는 내가 가족을 버릴 수 없는 사람 같아서래. 그 말 듣고 나 도망쳤어. 그 후론 혼자 있고 싶었어. 그림자 속에서 빛을 찾는 시간. 지우는 언니의 방 구석에서 하나의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유리병 편지, 이름 없는 수첩, 그리고 자매들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유나야, 내가 부러웠어. 신의 품으로 간 너보다 나는 아직도 어디에 속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지훈아, 너는 내 마음 한쪽에 있는 죄책감이야. 왜 나는 너를 밀어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 지우는 그 편지를 조용히 읽고 조용히 안았다. 그날 밤 지우는 언니에게 말했다. 우리 같이 써보자. 내 이야기도 이제 책 속에서 꺼내보자. 작은 성당의 숙소. 유나 언니가 일시적으로 기도실을 비우고 지훈과 예진을 초대했다. 세 자매는 오래된 나무 테이블을 중심으로 앉아 있었다. 방 안엔 따뜻한 허브티 향기와 촛불 몇 개. 이상하게도 조용한 공간인데 마음은 복잡하게 울렸다. 유나의 고백 믿음이라는 관. 내가 수녀가 된 이유는 신을 찾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어. 유나는 눈을 감았다. 입을 여는데 오래 걸렸다. 사랑을 놓친 내가 신에게라도 받아들여지고 싶었던 것 같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믿음이라도 의지하게 되잖아. 지우는 조용히 유나의 손을 잡았다. 예진은 고개를 숙였다. 예진의 고백 회피라는 관. 나는 항상 괜찮은 척했어. 왜냐면 나보다 더 힘든 언니들이 있었고 막내는 날 보고 자랐으니까. 근데 나도 사실 외로웠고 나도 가족한테 짐이 되고 싶었어. 그냥 한 번쯤은 기대고 싶었어. 예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서 그 남자와 도망가고 싶었는데 결국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했어. 지훈의 고백 책임이라는 관. 나는 나만 잘 되면 다들 용서할 줄 알았어. 관 쓴 딸이라고 부모님이 특별하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도망치듯 결혼했고 그것마저 성공해야 한다고 믿었어. 근데 이제 그 관이 너무 무거워. 지훈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그녀는 두 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관을 내려놓고 그냥 우리로 살면 안 될까? 책의 제목은 여섯 공주와 관 쓴 딸이었다. 지우는 노트북을 덮고 조심스럽게 인쇄 버튼을 눌렀다. 하얀 종이 위로 또각또각 적혀 나오는 우리 가족의 고백과 기억들, 그동안 눌러 담았던 울음과 후회, 그리움과 용기까지 모든 게 글자 속에 담겨 있었다. 엄마에게 전해진 이야기. 그날 오후 지우는 엄마가 있는 작은 아파트로 갔다. 이젠 오래된 집을 정리하고 조용히 살고 있는 엄마는 딸이 건넨 하얀 원고 뭉치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게 다 너희가 쓴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야기부터 시작했어. 언니들이랑 같이 썼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겼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지우는 조용히 주방에서 차를 끓였다. 잠시 후 거실의 침묵 속에서 이 장 유나 얘기구나. 수녀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예진이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왜 몰랐을까? 그리고 마침내 엄마는 책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다. 우리가 모두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건 다른 기억으로 살아도 결국은 한 마음이라는 증거였다. 엄마는 책을 조용히 닫고 말없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나를 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 엄마인 내가 너희의 엄마이기도 했다는 걸 이제야 조금 받아들이겠어. 저녁 처음으로 식탁에서 엄마는 반찬을 꺼내며 말했다. 책 내자. 지훈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진짜로 출판해보자. 엄마들이 읽으면 울겠지. 언니들이 읽으면 용기 내겠지. 그리고 너희처럼 살아가는 딸들이 많을 테니까. 그 말에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 엄마가 불 꺼진 방 안에서 작은 탁상 스탠드를 켜고 다시 원고 첫 장을 펼쳐 읽는다. 눈가에 고이는 눈물.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다. 초여름의 아침. 지우는 다림질한 셔츠에 조심스레 원고를 봉투에 넣었다. 마감일, 오늘 맞지? 유나 언니의 전화 너머 목소리엔 은근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언니, 우리가 쓴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진 모르지만 그냥 한 번은 밖으로 꺼내보고 싶었어. 독립출판 공모전. 지훈이 제출한 곳은 소규모 독립출판사 푸른 책상의 신인 작가 공모전이었다. 상금은 크지 않았지만 진짜 이야기를 찾습니다라는 문구에 마음이 갔다. 가족, 고백, 여성, 치유. 이 네 단어를 중심에 둔 이번 주제는 여섯 공주와 관 쓴 딸과 딱 맞았다. 도착한 한 통의 메일. 일주일 후 지훈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푸른 책상 독립출판 공모전. 손이 떨렸다. 메일을 열자 단 한 줄. 귀하의 원고가 최종 심사에 올랐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유나 언니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는 숨도 안 쉬고 물었다. 됐어? 지우는 터져나오는 웃음 속에 울음도 섞여 말했다. 됐어, 우리 책. 진짜 책 될지도 몰라. 자매들 다시 한자리에. 예진 언니는 조심스레 카페에서 손을 흔들었다. 오랜만에 여섯 자매 중 넷이 다시 모였다. 내 이름이 책에 실릴 줄은 몰랐네. 예진 언니는 반쯤 진심 반쯤 장난으로 말했다. 엄마는 모임에 못 나왔지만 메시지로 이렇게 보냈다. 딸들이 쓴 책 엄마가 100권 사줄게.
그리고 다 돌릴 거야. 친척, 성당, 미용실, 마트까지. 모두가 웃었다. 책 제목이 인쇄된 표지 시안이 메일로 도착한다. 6공주와 관 쓴 딸. 배경엔 낡은 집, 6개의 작은 창문. 창마다 다른 풍경이 걸려 있다. 지우는 그 표지를 바라보다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린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6 이야기. 책의 디자인은 6개의 창문이 나란히 배치된 작은 단층 집의 외벽을 모티프로 삼았다. 각 창문은 하나의 방,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창문을 연 사람은 6명의 자매였다. 출판사에서 온 마지막 요청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실린 자매들의 한 문장을 부탁드립니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혹은 자신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어도 좋습니다. 지우는 언니들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며칠 뒤 메일로 각각 도착한 6문장들. 첫째, 언니 세정. 맞이란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했지만 그게 우리를 지켜준 등불이었다면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겠지? 둘째, 언니 수빈. 순서도 역할도 이제 그만. 나는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고 싶어. 셋째, 언니 은경.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 이제야 고백합니다. 넷째, 언니 예진. 사라지고 싶었던 날들을 버티게 해준 건 사라지지 않았던 너희의 기억 속 나였다. 다섯째, 언니 유나. 나는 기도하며 버티었고 이제는 말하며 살아간다. 막내 지훈. 딸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충분히 강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 책을 펼친 독자들은 가족 사진처럼 나란히 붙어 있는 6문장을 마주하게 된다. 그 한 줄 한 줄이 이야기를 닫는 문장이 아니라 다시 사는 문장이 된다. 지훈이 책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다. 그 순간 그녀의 아이가 낱말을 더듬으며 한 줄을 읽는다. 딸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충분히. 지훈은 웃으며 아이를 꼭 안는다. 여전히 우리는 가족이다. 책이 출간된 지 한 달. 6공주와 관 쓴 딸은 입소문을 타고 조용한 반향을 일으켰다. 책방의 추천 코너에 놓였고 독자들로부터 사연 가득한 편지들이 도착했다. 이 책을 읽고 오래 안 보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읽고 밤새 울었답니다. 저희 집 얘기인 줄 알았대요. 작고 따뜻한 제안. 한 독립서점에서 연락이 왔다. 북토크 앤드 저자와의 대화. 그리고 조건은 단 하나. 가능하다면 6잠의 전원 함께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이 책의 메시지니까요. 지우는 전화를 끊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이제 진짜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아야 할 때가 왔구나. 하나 둘, 대기실로. 북토크 당일. 서울 한복판 작은 책방의 지하 공연장. 첫째 세정 언니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도착해 대기실에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둘째 수빈 언니는 옷을 5번 갈아입은 뒤 결국 청바지와 셔츠로 왔다. 셋째 은경 언니는 무대용 구두를 신고 왔지만 슬리퍼로 갈아 신으며 조금 부끄러워라고 말했다. 넷째 예진 언니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소형 캠코더로 무대를 찍고 있었다. 다섯째 유나 언니는 십자가 목걸이를 쥐고 조용히 기도했다. 그리고 막내 지우는 그들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이 무대가 가족 사진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딱 그 셔터를 누르는 타이밍이야. 무대 위 마이크 앞에 선 순간. 작은 무대, 6개의 의자. 객석에는 독자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지훈이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았다. 6명의 자매가 있다는 건 가끔은 전쟁이고 가끔은 기적이에요.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 속에 언니들이 하나씩 각자의 목소리로 그녀들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색한 농담도 있었고, 돌연 울컥한 고백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의 목소리가 있었다. 북토크가 끝난 후 자매 6명이 무대 위에서 팔짱을 낀 채 사진을 찍는다. 카메라 셔터가 찰칵하고 닫히는 순간 한 줄 자막처럼 지훈의 나레이션이 흐른다. 우린 완벽하진 않았지만 가족이었고 지금도 그렇다.